음, 인텔리제이를 버티려나? 오늘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할 건데, 핫콜드 데이터는 뭐 큰 할 말은 없죠. 핫콜드 데이터 18장에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페이지도 몇 페이지 안 되고 간단한 개념만 정의하는데, 핫콜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채널과 플로우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과 플로우의 간단한 차이점을 보면요. 일단 수신자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생성기를 만들어내는 게 플로우죠. 그래서 컬렉트 때릴 때마다 각각의 플로우는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컬렉트는 하나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채널 예제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채널은 여러 개의 수신자들이 리시브를 때리면 다 이놈도 리시브하고 저놈도 리시브하고 이랬었잖아요. 플로우는 그게 안 된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플로우는 일종의 제너레이터니까 플로우를 만들어낼 때 여러 컬렉터의 사정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플로우가 결국 컬렉터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플로우의 빌더는 하나의 함수인데 얘가 여러 개의 컬렉터들을 따로따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야. 많은 분들이 플로우를 쓸 때 개별 컬렉터마다 플로우를 새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플로우는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잖아. 플로우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컬렉터를 여러 개 걸 수 있게 돼 있고 일종의 플로우는 클래스 같은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컬렉터 할 때마다 인스턴스가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플로우 입장에서 개별 컬렉터들의 어떤 사정을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는 거야. 나중에 그런 얘기 할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채널과의 차이점은 수신을 하지 않으면 생성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컬렉트 전에는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게 플로우죠. 근데 채널은 우리가 샌드 채널을 만들자마자 뭔가 하고 있죠. 리시브를 안 해도. 워밍업이라고 부르는 건데 워밍업이 안 일어난다는 게 플로우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트램폴린처럼 함수형의 플로우란 건 결국에는 구조를 보시면 빌더와 컬렉터가 쌍방에서 중단을 걸어서 해지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컬렉터 쪽에서 중단을 풀지 않으면 빌더 쪽에 있는 애들도 중단이 안 풀리기 때문에 에밋이 안 일어나요. 버퍼가 필요 없게 되는 거지. 플로우가 채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채널은 메모리에 있는 버퍼의 큐를 찾는 식으로 채널이 통신을 하는데 리시버와 센더 사이에. 플로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플로우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왜냐하면 컬렉터 쪽에서 중단을 풀어주지 않으면 빌더 쪽에 있는 애도 계속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에밋이 되지 않아. 중단을 통해서 서로 네고시에이션을 진행한다는 거죠. 다음 스텝을 갈지 말지는 서로 간의 중단을 풀어줘야지만 진행이 돼. 한번 에밋을 통해서 이 중단을 풀어가지고 누굴 실행했다? 컬렉터를 실행하고 나면 컬렉터 쪽에서 중단을 풀어줘야지만 다시 빌더 쪽에 있는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 이거는요, 사실 플로우의 매직이 아니라 중단 함수를 인자로 받는 중단 함수라는 구조면 이 쌍방 중단이라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쌍방 중단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 다 알고 보면 쌍방 중단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진행해보죠. 그래서 256페이지에 보면은 플로우는 그저 코르틴이기 때문에 런치를 통해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예제가 나옵니다. 그 예제를 실제로 보면 257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럼 거기 메이크 플로우에 플로우를 만들어내죠. 플로우를 돌면서 딜레이 턴 때리고 에미 나이를 하잖아요. 이런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플로우 제너레이터가 메이크 플로우예요. 그래서 메인의 코르틴 스코프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메이크 플로우에서 플로우 하나 확보하고 딜레이 천 때렸단 말이죠. 일단 천 때려. 여기 맞나? 256페이지. 아, 256페이지. 왜 257페이지 설명했지? 256페이지 7페이지? 뭔가 페이지가 잘못됐는데. 256은 채널이고, 어? 256은 채널이고, 257이 플로 아닌가요? 아니, 아니, 내가 257 지금 말씀하신 거 페이지 맞는 것 자체를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아. 잠깐만. 아, 265페이지인데 256페이지라고 적었네. 265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어,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야. 여기 265페이지 코드를 보시면 플로우가 리피트 3를 때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딜리트 1000 때리고 에미 때리고 있다는 건데 그 밑에 메인 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 런치에서 잡을 얻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잡을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266페이지에 가시면 딜레이 2100에서 잡 캔슬 때렸단 말이지. 그러면 두 번까지는 실행되고 세 번째는 실행 안 될 시점에 잡 캔슬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저가 두 번 찍히고 끝난 거야. 이 얘기는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컬렉터 쪽을 중단시키면 빌더 쪽도 중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여러분, 빌더하고 컬렉터의 개념이 없진 않죠. 책에 다 나왔으니까. 빌더는 뭐냐면 265페이지에 와서 플로우 중괄호 하고 리피트 3 나오는 그 코드 있잖아요. 그게 빌더 부분의 함수예요. 이게 빌더 측 함수야. 플로우를 만들 때 들어가는 함수의 이름이 빌더야. 그리고 컬렉트 쪽 함수는 컬렉트에다가 프린트 이 때리는 거 있죠. 그 제일 밑에 코드. 그게 컬렉트 쪽 컬렉터라고 부르는 함수라고. 그러면 빌더 함수, 컬렉터 함수는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지. 일단 제일 먼저 컬렉터 함수 컬렉트를 시작하는 순간 먼저 빌더 함수가 동작한단 말이에요. 빌더 함수가 동작하면 첫 번째 딜레이 1000 때리고 에밋을 때렸겠죠. 그 다음에는 컬렉트 쪽의 함수인 프린트 이시 때려진단 말이에요. 프린트는 중단 함수가 아니라 일반 실행 함수니까 얘는 중단시키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죠. 바로 나가면 그 다음번에 다시 빌더 쪽에 리피트 2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컬렉트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컬렉트가 됐든 빌더가 됐든 누군가 거기 코르틴을 중단시켜버리면 이게 잡 캔슬이 코르틴을 중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컬렉팅 루프는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컬렉터를 중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빌더를 중단시킬 수 있어.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이제 제 코드를 봅시다. 제 코드를 보면 왼쪽에 간단한 플로우를 만들었죠. 리피트 대신에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럼 책에 있는 예제가 첫 번째 예제란 말이야. 첫 번째 런치했던 컬렉팅하는 컨텍스트를 런치로 해서 잡을 얻었죠. 근데 이 잡을 딜레이 250에 멈췄으니까 프린트 찍어보면 1, 2밖에 안 찍힌단 말이야. 3이 안 찍혀. 그래서 제가 딜레이 300 주고 다시 밑에 런치를 보면 이건 테이크 파일을 이용하는 구조예요.
테이크 화일은 대신에 자유 변수를 사용하고 있죠. is continue가 플로우 빌더에도 안 들어있고 컬렉터에도 안 들어있는 변수가 외부 변수가 있잖아. 이 외부 변수를 쓰는 거야. 예를 쓰면 테이크 파일이 is continue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이 끝난단 말이지. 테이크 파일 플로우에 그 기능이 있어. 중단을 끝내는. 더 이상 컬렉트가 안 일어나게 아니 에밋이 안 일어나게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테이크 파일을 중간에 낄 거 생각하면 컬렉트 쪽에서 2일 때 멈추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 is continue가 외부에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얘는 안정화되겠죠. is continue를 가지고 레이스를 벌일 다른 스레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위에 중단과 아래 중단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밑에 있는 테이크 파일 코드는 자가 중단이 가능해. 컬렉터 안에서 멈췄잖아요. 컬렉터 안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 근데 위에 있는 구조에서는 저 잡말인데, 저 잡이 플로우 컨트롤 컬렉터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저 플로우 컬렉터 안에서 잡은 인식할 수 없는 변수예요. 선언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런치가 끝나야 잡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컬렉트 하는 입장에선 저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if를 쓸 수 없단 말이야. 이 안에다가 if 잡 일단 이 안에서 잡 캔슬 쓸 수가 없잖아. 잡을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지시키는 거에 대한 주권이 자기한테 없어. 컬렉트 안에 없단 말이지. 컬렉트 외쪽으로 있단 말이야. 이게 중단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딜레이 250 중단한 경우는 극히 드물 거 아니야. 이 컬렉트 안에 사정으로 중단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한 10개 받았으니까 그만 받자. 혹은 내가 기다리던 뭐 님이 오셨으니까 그만 받자 이런 게 대부분일 텐데 이 책에 있는 이 첫 번째 중단 예제로는 컬렉트 안에서 자율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테이크 와이를 쓰면 내부에서 자기의 이유로 얘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크 와일 트릭이 더 나아요. 제가 실무에서 써보면 에밋이 계속 밀려오는데 야 그만해 하고 싶을 때 그만해야 되는 조건을 보통 컬렉트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테이크 와일 트릭을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건 되긴 하지만 컬렉터 안에서 통제가 안 돼. 컬렉터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동작하게 만들려면 컬렉터 안에서 외부 변수에 어차피 계속 값을 보고해주고 외부 변수를 감시하는 또 다른 코르틴이 감시하다가 멈추는 식으로 훨씬 더 어려운 구조를 짜야 된다고. 그에 비해서 요 런치 블록 안에서밖에 이 컨티뉴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얘가 안정적으로 돌 거 아니에요. 이게 얘는 근데 이 안에서 확실하게 자기 로직으로 얘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중단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컨티뉴 펄스를 때리면 반드시 다음번 에밋이 올 때 이스컨티뉴가 동작할 게 확정이란 말이지. 중단 다음에 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외는 없어. 중단 다음에 중단이기 때문에 고작 해야 로스는 뭐다? 내가 펄스라고 했는데 그 다음번 에밋이 일어났다는 것까지만 로스야. 하지만 오진 않아.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컬렉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전체 빌더와 컬렉터가 협력하고 있는 서스펜드 전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파워는 이런 식으로 잡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지만 얘는 가능하다. 얘는 가능하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이게 서스펜드 함수 내부기 때문에요. 컬렉터도 여기서 잡 캔슬이 되긴 해요. 근데 이상하게 동작해. 해보면 뭔가 잘 이상하게 동작해. 코드로 짜면 얘도 잘 되긴 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씨,
아, 이게 언젠가 근데 문제를 일으키긴 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이렇게 안 쓰고 있었거든요. 모든 서스펜드 함수는 자기가 실행 중인 컨텍스트를 알고 있죠. 코르팅 컨텍스트를 아니까 코르팅 컨텍스트 캔슬은 이 의미가 코르팅 컨텍스트 안에 잡을 찾아서 걔한테 캔슬 때리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 코드 찾아 들어가 보면 음, 저 함수는 이거란 말이에요. 저 함수는 실제로는 이거기 때문에 얘가 잡을 갖고 있는 환경에서는 저게 돼요. 근데 잡을 갖고 있는 환경은 뭐죠? 얘를 런치로 실행했을 때는 잡을 가질 거 아니야. 자동으로 잡을 넣어주니까. 여러 실행 환경에 따라서 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잡을 넣어주는 형태로 얘가 실행했어야지 잡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인식한 잡이 자기만의 잡이 아니라 슈퍼바이저 잡이거나 부모에서 이어받은 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명시적으로 딱 자기만 스탑할 수 있는 잡이냐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이 코르팅 컨텍스트 캔슬을 때리기에는. 실제 슈퍼바이저 잡을 비롯한 복잡한 잡 구조를 쓸 때는 얘가 구조화된 코르틴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캔슬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교환해 보여드린 테이크 파일은 정확하게 지금 컬렉트만 딱 정지할 걸 확정 지어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잡 다 까먹으셨겠죠? 나중에 잡편 다시 보세요. 구조화된 코르틴 잡을 보면 원래 잡은 캔슬 때릴 때 어떻게 된다? 슈퍼바이저 잡이 아닌 이상은 줄줄이 꿰가지고 부모들 다 캔슬 시켜버리잖아요. 무서운 녀석이라고. 응? 그저 함부로 저 컨텍스트 캔슬 때리기가 무섭단 말이야, 원래.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구조화된 거를. 근데 요거는 가벼운 거잖아, 원래. 이거는 캔슬이라기보다는 지금 제 교환에 있는 것처럼 그만해, 뭐 이런 정도잖아. 할 거 나 다 받았다. 근데 이 잡 캔슬을 때리면 무지하게 무서운 일이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 잡은 외부에서 공급된단 말이지. 컬렉트의 잡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외부 런치에서부터 공급된 잡이잖아. 그러거든? 근데 내가 잡 캔슬을 때리면 이 외부 요소를 캔슬링하게 된단 말이야. 엄밀하게 외부 요소를 캔슬링한단 말이지. 얘가 지금 런치 안에 플로우밖에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이 런치가 구조화된 스코프의 일부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잡 캔슬 때리면 거기 동네가 다 전멸할 거 아니야. 좋다 이거. 그래서 테이크바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19장에서 딱히 볼 내용은 그 정도이고요. 19장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플로우 표는 다들 쓰고 있지 않나, 실무에서? 그러다 보면 익숙해서 좀 보다 보면 궁금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 여기저기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6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두 번째 get 리스트 보면은 리스트 인트로 돼 있는데 리스트 스트링이죠. 뭐 이런 거라든지. 짬짬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오탈다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 오연석 이사님이 번역한 건 제가 꼼꼼히 보고 하지만 남의 책 따위 아, 좀 보고 저 있어요.
플로우 쓰다가 개인적인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 그 플로우에 캐치 연산자 쓰면 네, 그 플로우 스트림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요, 거가 혹시 안 불편하셨었나요? 뭔가 음, 그,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뭔가 캐시 유틸리티 같은 거 만들 때 네, 플로우 기반으로 뭔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그 엑셉션만 발생하면 그 스트림 자체를 죽여버리니까 네.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플로우 기반으로 뭔가 영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음, 다른 분들은 플로우 기반으로 뭔가 이런 걸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플로우 자체가 함수 합성이기 때문에 함수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거기에 예외를 넣는 순간 흐름의 중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옵셔널이나 이렇게 코트리라면 리절트가 있죠. 실패를 포함하는 리절트를 계속 반환하게 해야지 스로우를 통해 가지고 중단을 시키면 당연히 플로우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캐시 히트가 안 됐을 때는 리절트 페일로 보내고 캐시가 히트가 성공했을 때는 리절트 서크스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리절트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보내게끔 플로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음, 중단하든지 이게 플로우의 좋은 점이 빌더 쪽은 아무 때나 스로우 던지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컬렉트도 컬렉트 쪽에서 적당하게 처리하면 지금처럼 테이크 파일처럼 처리하면 양쪽 다 흐름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셈인데 플로우의 빌더 쪽에서 스로우를 쓰면 당연히 거기서 끝나겠지. 안 끝나고 계속 진행하게 하려면 걔를 리절트 같은 걸로 랩핑 객체를 주는 수밖에 없어. 리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리절트에 감싸서 계속 보낼 거면 계속 보내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RX 자바가 RX 자바보다 푸나가 좀 더 나은 대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중간 함수를 쓰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 그 얘기했지? 270 쪽에서 어. RX 자바가 인기 있는 대로 보편화되고 있다. 근데 현재는 푸나가 좀 더 나은 대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RX랑 푸나랑. 플로우가 훨씬 더 가볍잖아. 가볍다는 게 플로우의 정체는 중단함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워요. 그, 컴파일러의 지원을 받고. RX는 다 런타임 라이브러리지. 그 차이인 거죠. 응. 알겠습니다. RX는 중단 시스템이 제공해주지 않는 애들이나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RX는 결국 거대한 중단함수 라이브러리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리액티브 스트림이기도 하지만 내부에서는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램 7장에서 배웠던 그거 구현한 거잖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구현한 거라고. 굳이 어렵게 그렇게 중단점마다 전부 다 함수 결절점을 만들어야 되잖아. 걔는 중단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귀찮은 거지. 자, 그래서 274페이지의 플로우가 왜 이렇게 가벼운가를 보면 이게 한 번에 접근이 되셨어요? 잘 모르겠네. 272페이지가 핵심이에요. 27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F라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이 함수는 인자로 함수를 받았잖아요. 이 원리를 이해합시다. F 함수는 인자로 함수를 받았어. 그 함수의 이름을 emit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그리고 이 함수는 유닛을 반환해. F 함수도 유닛을 반환할 뿐더러
emit도 emit이라고 불리는 스트링을 주면 유닛을 반환하는 얘도 유닛을 반환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 부수효과 전용 함수예요. 다 유닛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체? 인자로 받은 함수를 호출하는 것밖에 못 하지 않아? 할 게 없잖아. 그게 emit이야. emit의 정체는 인자로 받은 함수라 이거야. 즉, 이 함수의 목적은 인자로 받은 함수를 호출하는 게 이 함수의 목적이라 이거야.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f가 아니라 빌더라고 부를 거다 이거지. 이 함수가 바로 빌더야. 플로우에서 빌더라고 부르는 함수는 누구냐면 인자로 함수를 받는 함수. 끝. 인자로 받은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emit이라고 부를 거다. 그럼 인자로 들어온 이 함수가 있잖아요. 스트링 유닛. 얘가 바로 컬렉터야. 이 함수를 플로우에서는 컬렉터라고 불러. 그런데 272페이지의 f 함수는 인자로 받은 함수가 일반 함수였단 말이지. 자기 자신은 서스펜드 함수인데 인자로 받은 함수는 그냥 함수였는데 인자로 받은 함수조차도 서스펜드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272페이지에 있던 스트링 유닛 인자로 들어온 에밋 함수를 273페이지에서는 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플로우 컬렉터라고 부르고 있죠. 플로우 컬렉터에 뭐가 있다? emit이라는 서스펜드 함수가 있는 걸로 정리가 됐다 이거야. 따라서 273페이지 메인에 있는 f 함수를 보면 스트링 유닛을 받지 않고 대신에 플로우 컬렉터를 받았다 이거야. 대신에 이제 서스펜드 스트링 유닛을 받은 거지. 이제는. 그러니 f 함수, 즉 빌더 함수도 서스펜드인데 컬렉터도 서스펜드야. 쌍방 서스펜드가 성립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에밋을 호출하고 그 다음번 에밋을 호출할 때도 서스펜드가 걸리지만 저 에밋 함수 자체도 서스펜드 함수잖아. 그래서 에밋 사이의 중단 함수를 부를 수 있고 에밋 자체도 중단이라는 거야. 쌍방 중단인 거지. 쌍방 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요. 컬렉터의 에밋은 지금 보시면 F 함수의 디스패처에서 실행이 돼요. 실행 자체는. 단, 우리가 컬렉터 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에밋 함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별도의 디스패처한테 맡길 수 있을 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확장 함수로 정리하고 난리치고 뭐 해가지고 밑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F 함수에 emit A, B, C를 때리면 이게 사실은 F 함수에 넘겨준 함수인 컬렉터가 A, B, C를 호출받는 거랑 똑같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음, 그 F 함수의 디스패처는 결국 콜렉터의 디스패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은 똑같지만 그냥은 똑같지만 컬렉터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디스패처를 따로 지정할 수 있을 뿐이니까. 아, 예,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는 안 드러나니까 나중에 그거 나오는 코드에서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서 컬렉터 쪽과 빌더 쪽이 다른 디스패처를 쓰게 되는지에 대한 코드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봐요. 자, 이 모든 걸 정리한 게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서 펀 인터페이스 컬렉터가 지정되고 그 다음에 플로우는 간단하게 컬렉터가 있는 거다. 컬렉터를 받는 거다. 플로우는 결국에 컬렉터를 받는 녀석이잖아. 그리고 메인에서 진짜 플로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오브젝트 플로우를 만들 건데 오브젝트 플로우가 빌더를 알고 있죠. 개별 플로우 객체의 실체는 사실은 빌더인 거지. 빌더인데 이걸 별도 객체로 빼놓는 이유가 뭐다?
컬렉트 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컬렉트 점 빌더를 하기 위해서야. 인자로 넘겨준 함수마다 따로따로 호출해 준다 이거야. 누구랑 엮어서, 빌더랑 엮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쌍방 호출로 바뀐다면, 쌍방 중단으로 바뀌어. 어떻게? 컬렉터, 빌더가 에미 때리면 컬렉터가 호출되고, 컬렉터가 실행이 완료되면 다시 빌더의 그 다음번 에밋이 실행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단 함수가 이빨 물리듯이 서로 쌍방 간에 중단을 시키는 구조로 바뀐다 이거지. 이게 얼마나 가벼워. 사실 오브젝트 플로우 하는 일 하나도 없잖아. 함수 호출 대행이잖아. 오브젝트 플로우는요, 현재 안에 속성도 하나도 없어요. 이 실체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야. 하드 코딩 되어 있는 빌더를 알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얘가 인스턴스여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지. 얘 전용 빌더를 알고 있어. 이 정도라고. 그 외에는 얘가 객체로서 갖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 저 빌더를 알고 있다는 것뿐이야. 실체는 사실 빌더 하나만 있으면 빌더에 엮어서 컬렉터를 호출해 줄 뿐인 거잖아. 엄청 가볍잖아. 함수 객체 두 개라고. 엄청 가볍다고. 펑션 객체 두 개면 돕니다, 이게. 실체를 보면. 그래서 275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편의 함수로 만들어 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펀 인터페이스에 가까운 플로우를 직접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플로우. 사실 여기 플로우도 펀 인터페이스로 선언해도 무방하죠. 컬렉트밖에 없으니까. 응? 근데 컬렉트밖에 없지만 펀 인터페이스로 플로우를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오브젝트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있죠. 275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플로우 함수 보면 빌더를 받아서 오브젝트 플로우에 컬렉트 함수가 인자로 받은 빌더를 이용한다. 이 정도만 정의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많은 빌더별, 개별 플로우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플로우 생성 함수, 팩토리 함수를 이용하면 인자로 넘긴 빌더 함수를 바탕으로 새 플로우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더라. 그럼 이제 얘한테 컬렉트 함수를 넘기면 컬렉터 함수 넘긴 거마다 알아서 저 빌더 함수랑 뭉쳐가지고 쌍방 중단으로 동작하더라 이거야. 가볍다고 무지하게 엄청나게 가볍다. 플로우를 왜 쓰냐, RX를 왜 안 쓰냐? 너무 가볍기 때문이지. 비교도 안 되게. 그냥 중단 함수 두 개라고. 이 정체는 중단 함수 두 개야. 더 가벼울 수 없어. 중단 구조로 이용되는 중단 함수 두 개일 뿐이야. 그래서 컬렉트를 실행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당연하지. 빌더 함수는 함수일 뿐인데 아무도 호출하지 않았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마지막에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실제 코드에선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것들은 에밋 올이라든지 뭐 스로우 처리라든지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우의 내부 기능들이 어디에 컬렉터에 추가돼 있죠. 빌더에도 몇 가지 편의 함수들이 정리돼 있어서 빌더에서는 에밋 말고도 몇 가지 메소드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러다 보니 플로우가 워낙 가벼워서 에즈 플로우 시리즈가 곧장 떠올라. 예를 들어서 이터레이터의 에즈 플로우는 포이치 돌면서 에미 때리면 돼. 시퀀스는 포이치 돌면서 에미 때리면 돼. 바 ARG는 포 돌면서 에미 때리면 돼. 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지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X 객체를 쓸 때나 플럭스의 모노를 돌릴 때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죄책감이 덜하게 갖고 노시면 돼요. 에지 플로우는 무지하게 가볍다. 엄청나게 가볍다. 빌더 함수를 정의했을 뿐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가볍다 이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없어. 20장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20장에서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말이 21장까지 1시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플로우의 기초편이라서. 아까 민성님처럼 꼭 책과 관련되지 않아도 자기 플로우 쓰면서 곤란했던 점이나 괴로운 점 있으시면 아무 때라도 채팅으로라도 말하시면 됩니다. 저는 플로우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게 아까 장표에도 나왔지만 컬렉트를 중단하는 방법이었어. 제가 수많은 방법 쓰다 테이크 파일로 정착했거든요, 저는. 남들은 어떻게 중단시키는지가 제일 궁금했어. 저는 이걸로 정착했다니까. 테이크 파일로 정착했어, 저는. 수만 어떤, 가지 어떤, 써보다가 어떤 유즈 케이스였어요? 콜렉터를. 유즈 케이스가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지. 컬렉트 하다가 받아온 유저 중에 누가 들어와 있어. 외부 API는 스트림으로 들어오는데 외부 API 중에 일부를 걸러내서 걔를 얻는데 성공했으면 그만 받아도 돼. 뭐 이런 것들. 음, 그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끝까지 받는 경우가 많거든. 그만 받아도 되거든. 그만 받아도 되는데 그만 안 받아. 그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예약된 작업들 되게 많잖아.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if에다가 it은 2라고 걸렸는데 이거 말고 지금 화면이 닫혔다라면 모달이 떠 있다라면 등등 엄청 많다고. 여기를 걸러야 되는 이유가. 그만 받고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외부 요소에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is continue가 자유변수잖아요. 이 자유변수가 주어져 있는 스테이트라고 보면 이 스테이트 때문에 중단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 근데 이건 제가 테이크 파일에만 썼는데요. 필터 조건이나 여러 조건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 상태 조건이. 그렇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플로우에 맵을 걸고 필터를 걸고 테이크 파일을 걸어서 컬렉트 할 때 걔네들이 고정된 값이 아니야.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예쁘게 뭐 필터 3 이상, 7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3, 7이 그 고정된 값이 아니라 얘가 이 조건을 보고서 적당히 찼으니까 이제 필터 뭘로 올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야. 이 플로우에 있는 연쇄되어 있는 그 체인에 이 컬렉트가 관여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 플로우 체인에 컬렉트가 이스 컨티뉴를 통해서 관여했죠. 이 관여가 이 테이크 파일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필터, 맵 등등 여러 군데 관여할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이거야. 276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건 필터 중첩들인데요. 20페이지, 20장에서. 276페이지 플로우 처리 방식 해가지고 여러 도우미 함수들을 만들어 보고 있죠. 맵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맵 함수도 결국 뭐다? 플로우 안에 플로우를 가둔 거죠. 플로우 안에 플로우를 가뒀습니다. 그래서 새 플로우를 또 만든 거예요. 왜냐면 함수 플로우를 만든다는 얘기는 빌더 함수를 하나 더 정의했다는 얘기고 빌더 함수가 기존에 있는 플로우를 소비하는 형식으로 체인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뭐 함수 합성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부하도 딱 함수 합성 부하예요. 빌더 함수 중첩을 시켰을 뿐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빌더 함수라는 건 함수 합성용이라고 봐도 돼요. 함수 합성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플로우 t를 리시버로 하는 맵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emit은 여기 함수가 반환하고 있는 새로운 플로우의 emit이긴 한데 컬렉트는 바깥쪽 디스에 해당되는 플로우 t의 컬렉트잖아요. 그래서 바깥쪽 플로우가 컬렉트 될 때마다 새로 정의한 플로우에 에밋을 시키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함수 합성이 이렇게 일어나. 자기의 컬렉트를
새로운 녀석의 에밋으로 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컬렉트가 에밋을 부르는 식으로 합성이 일어나. 근데 서스펜드 입장에서는 중단이 중단을 부른다고 할 수 있지. 중단 중단으로 가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디스패치 IO 상황에서는 부하라고 한다라면 서스펜더블 컨티뉴에이션을 생성해야 되는 부하가 걸리긴 하죠. 그치? 중단이 돼야 되긴 해야 하니까. 그래서 중단 컨티뉴에이션이 좀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 봤자 무시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밑에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고 있죠. 270페이지 밑에 필터 함수를 봐도 플로우가 디스에 해당되는 컬렉터 안에서 다시 프리디케이트를 해가지고 에밋을 또 때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니치는 뭐 이펙트 함수인데 사이드 이펙트 함수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에밋 때리는 거죠. 컬렉터에서 에밋 때리는데 액션만 한번 해주고 다시 에밋 때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첩을 때리면 그거만큼 플로우를 계속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 만들어진 플로우는 앞에 플로우를 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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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으로 그냥 실행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 오브에서 플로우를 하나 만들었을 테고 오니치에서 또 플로우를 하나 만들었을 테고 그 다음번에 컬렉트를 한 거지. 플로우 두 개가 에밋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플로우와 공유 상태는 이거 뭐 머리가 바보가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일부러 이렇게 하나? 아니야. 어? 이걸 왜 굳이 여기서 다뤄요? 알고 봤더니 우리 동료 중에 바보가 많네? 이런 짓을 진짜로 하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 스코프를 잘 지켜라. 그렇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플로우가 분명히 하나 만들면 여러 개의 컬렉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카운터 같은 자유 변수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컬렉터당 하나의 플로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더 함수가 사이드 이펙트인 인자 또는 지역 변수를 통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실무 패턴에서는 컬렉터 하나당 플로우 하나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279페이지를 보시면 플로우의 카운터라는 함수, 확장 함수를 보시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지역 변수 카운터 0에 의존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플로우 빌더 함수 안에 지역 변수 카운터를 갱신하는 컬렉터니까 당연히 안전할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컬렉팅을 하지만 플로우 안에 있는 큰 빌더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 카운터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다른 스레드라고 레이스를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죠. 완전히 감춰져 있으니까. 대신에 카운터를 할 때마다 새로운 플로우가 만들어지겠지. 원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카운터 때문에 이걸 매번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카운터 0 때문에. 상태를 보존하려고. 자유 변수의 상태를 보존하려고. 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고. 저, 21, 그, 여기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밑에 그 카운터 확장 함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동시성 이슈가 있다고 나오는데, 밑에가 어디지? 몇 페이지? 그, 방금 말씀하신 카운터 확장 함수 밑에 또 다른 카운터가 나오는데, 네. 어디, 위에 비스맵 80페이지인가? 몇 그런 것 페이지? 같아요.
아니 책이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 저 이북이요? 원서를 보고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그 밑에 디스맵 있는 거, 밖에 응. 요거는 디스맵, 왜, 오케이. 예, 계속. 이거는 왜 그 동치성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이 두 번째 카운터도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이 메인 함수에서 F2가 공유되는 카운터를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군요.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음, 거죠.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271페이지부터 아니, 저기, 지금 2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중에는 어려운 게 거의 없고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채널 플로우, 코백 플로우 정도겠죠. 그래서 289페이지에 채널 플로우 앞에까지 여러 빌더들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없죠? 당연하게 생겼고, 쉽게 생겼고,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채널 플로우를 쓰는 이유만 알면 돼요. 채널 플로우도요, 최초 실행할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워밍업 문제를 할 수는 해결해 주진 않아요. 단지 한 번 실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 진행돼. 그 예제가 291페이지에 있어. 그래서 291페이지에 보면 유저 퍼스트를 호출했더니 채널이 나머지도 다 실행해가지고 채널 쪽에서는 로우가 다 찍히고 있는 걸 보인단 말이죠. 버퍼에 쌓아두려고. 그래서 제가 퍼스트만 호출하고 개기고 있다가 나머지를 더 받게 된 일이 있으면 이미 있는 애들이 우르륵 하고 나와요. 미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진행되고 있다고 근데 컬렉트 쪽에서 서스펜드를 안 건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지금 여기 퍼스트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데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291페이지에 있는 유저에 대해서 퍼스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컬렉트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얘가 4개가 컬렉트 되는데 5초씩 기다리면서 얘를 기다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채널 플로우가 아니었으면 5초 기다렸다가 또 1초 있다가 들어오고 5초 기다렸다 또 1초 있다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채널이 동작하는데 전체 5개가 5초 만에 다 해결될 테니까 처음에 계속 5초 있다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얘네들은. 5초 외엔 딜레이가 필요하지 않게 돼. 왜? 이미 채널은 다 해서 버퍼에 넣어놨거든. 그래서 컬렉터 쪽에서 지연시켰을 뿐이지 이미 에미터 쪽 지연은 다 해결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쌍방 간의 다른 스레드의 생명 주기로 움직이게 되고 채널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하는 거다? 암묵적으로 버퍼를 상대하고 있는 거야. 에밋이. 버퍼에 있기만 하면 에밋이 되는 거지.
그게 저희가 채널 플로우를 쓰는 이유예요. 워밍업은 안 되지만 버퍼를 상대하게끔 만드는 주기로 컬렉터는 움직이고 샌더 쪽 채널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샌더에다 쌓고 있단 말이에요. 버퍼에다가. 근데 발동은 컬렉트 해야지 걸린다. 그리고 일종의 뭘로 쓸 수 있다? 채널 제너레이터로 쓸 수 있다. 원래 채널은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채널 플로우로 만들면 컬렉트 할 때마다 채널이 태어나. 내가 컬렉트를 두 개 때리면 채널이 두 개인 거야. 그렇게 채널을 계속 만들어주는 채널 팩토리로 쓸 수가 있어. 두 가지 의미에서 채널 플로우를 씁니다. 그래서 채널을 그냥 쓰는 것보다 채널 플로우를 쓰면 제어권이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받는 쪽, 리시버 쪽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이거 마치 프라미스랑 똑같은 거죠. 프라미스에서 로딩하는 건 프라미스 내부 로직이고 리졸브를 그때 하는 건 지 로직이지만 지가 리졸브를 언제 하든지 댄을 내가 언제 할지 내 마음이잖아. 예를 들면 내가 프라미스 리졸브는 1초 있다 할 건데 댄을 2초 있다 할지 3초 있다 할지 그냥 바로 할지 내 마음이잖아. 코틀린 JS에는 프라미스 빌더가 있거든요. 코틀린 식으로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프라미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프라미스 코틀린 JS로 만들면 엄청 생소한 느낌이 들 텐데 아무튼 저렇게 만들 수 있어. 중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1초 있다가 리졸브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1초 있다 리졸브를 한다고. 그런데 내가 이 프라미스를 대하는 거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딜레이 100 먹고 딜레이 900이 더 지난 다음에 가서야 프린트가 때려질 거 아니야. 아직 1초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치? 얘가 100만큼만 소유하고 바로 프린트 댄을 때렸다고 댄이 바로 나오지 않잖아. 리졸브를 1초 있다 할 거니까 아직 900이 남았으니까 900 더 기다렸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때리면 딜레이 1100 이후에 댄 프린트는 바로 찍힐 거 아니야. 이미 1초 지났으니까. 리졸브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프라미스라는 건 뭘로 볼 수 있다? 버퍼 하나짜리 채널로 볼 수 있단 말이지. 왜? 댄에서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프라미스 내부 저장소에다가 리졸브한 걸 쌓아두고 있을 테니까. 이게 쌍방 제어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가져가고 싶을 때 댄을 때리겠어. 너는 네가 일을 다 하면 네 버퍼에 넣어놔.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서로 따로 노는 거지. 난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져갈 테니까 너는 네가 넣고 싶을 때 넣어. 뭐 이렇게 따로 노는 거란 말이야. 쌍방제어란 말이야. 채널 플로우를 쓰면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채널은 지가 지 버퍼에 넣고 싶을 때 우장창 넣고 있어. 내가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그럼 나는 내가 가져가고 싶을 때 컬렉터 가져간단 말이지. 원할 때.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로 보자면 아까 그거인 거야. 유저 컬렉트 저 위에 써놓은 거. 유저 컬렉트 5000 하고 프린트 인 네임을 때리면 얘는 5초에 한 번씩 네임을 가져가잖아. 근데 원래 플로우였으면 5초에 한 번씩 가져가려고 그럴 때
1초에 걸려가지고 API 테이크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럼 6초마다 한 번씩 가져왔을 거란 말이야. 일이 실제로는. 근데 채널 플로우를 쓰면 어떻게 된다? 채널은 1초에 한 번씩 이미 5개의 데이터를 지 버퍼에 넣어놨단 말이야. 컬렉트는 5초에 한 번씩 가져가는데 5초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미 버퍼에 있어. 들고 온단 말이지. 그 다음번 5초에 또 들고 오려면 이미 버퍼에 있어. 또 들고 온다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API 테이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채널은 내가 가져가는 에밋을 가져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다 버퍼에다 밀어놨으니까. 쌍방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원래 채널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채널 플로우를 쓰는 게. 실무에서는 무조건 채널 플로우를 쓰는 게 나아. 채널 생으로 쓰는 것보다. 형문이 뭐 어려운 거 있어? 왜 이렇게 고민해? 어? 윤성님 뭐 어려운 거 있어? 아니, 제가 이거 양방향 제어를 맨날 얘기했잖아. 이 프라미스 가르쳐 주면서. 근데 채널은 어떻게 보면 양방향 제어가 아니라 그냥 GQ에다 밀어넣은 녀석이란 말이야. 리시버는 수동적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큐 가지고 서로 이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큐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근데 얘가 채널 플로우가 되면 그렇지 않다. 서로 중단을 통해서 대화하게 돼. 그럼 콜백 플로우는 뭐냐? 콜백 플로우를 하려면 채널의 콜백 편이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아, 내가 채널 얘기할 때 채널 콜백 편도 했었는데 채널 콜백 편 기억나심? 이씨, 콜백이 생소해. 근데 무슨 콜백 플로우를 알아? 어떤 채널은 콜백을 바탕으로 만들 수가 있죠. 저 콜백 기반에서는 콜백 이벤트에 따라서 온 넥스트 밸류 하고 쭉 진행되다가 온 컴플릿으로 해서 클로즈 하는 거나 캔슬로 되거나 이걸 콜백으로 정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애가 콜백 기반으로 동작하는 경우에 콜백 플로우에서는 await close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줍니다. 누구한테? 빌더한테. 그래서 빌더는 중단을 이게 await close가 일종의 파일 같은 거거든요. 계속 중단시켜 놓을 수가 있어. 언제까지? 채널 클로즈 때까지. 중단을 계속 걸 수가 있어. 이거 안 하면 내가 내부에서 에밋을 안 때렸기 때문에 즉시 종결되고 이 플로우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거든? 플로우의 중단 함수가 더 이상 중단을 시키지 않으니까 끝나버리잖아. 근데 콜백 기반에서는 언제 끝날지 몰라. 콜백이 일어나야지 끝난단 말이지. 그때까지 대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await close라는 편의 함수를 제공해 주는 게 콜백 플로우의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 뭐 편의 함수 제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상태 감시하면서 채널 상태가 아니라면 파일로 계속 돌리고 뭐 대충 딜레이 3 이렇게 때려놓으면 되긴 하죠. 이거 뭐 await 저거 대수인가? 어차피 중단 함수의 세 개인데 is live였나? alive였나? 기억도 안 난다. 씨. 뭐제 까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별거 아니잖아. 어? 저 별거 아니라고. await close가 별거 아니라고. 그런 거라고. 그냥 이거 중단 못 시키게 하려고 계속 돌게 하는 거라고. 안 그럼 이게 플로우가 그냥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플로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자까지 1시간 만에 훅 21자까지는 그냥 뭐 개념 익히는 거지. 근데 다들 선수시라서 여기서 모르는 게 있을까? 아무튼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오늘
범위 내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플로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공유하실 부분들 있으신가요? 음,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스프링 쓰실 때 SSD를 얼마나 쓰고 계세요? 스프링 쓸 때 SSD를 많이 쓰시면요. 서버 클럽 병합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고요. 아니라면 뭐 백엔드는 백엔드 내에서 혹은 클라는 클라이언트 내에서만 쓰겠죠. 저는 올해부터는 되게 적극적으로 SSD를 쓰고 있는 편이라서 게다가 저희는 클라도 코트린 제이스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수신하다가 서버 자체가 플로우로 인식되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쳐내면 서버도 반응해요. 제가 이번에 제이슨 파서, 제이슨 스트링기파이도 전부 다 플로우 기반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클라에서 날라오는 스트링 조각으로 제이슨을 만들다가 원하는 값이 들어오면 야 그만 보내 이러면 서버도 더 이상 스트링기파이 하다 멈춰. 뭐 이런 것도 돼. 다 플로우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서버가 어떻게 해서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레코드를 변환해가지고 스트링 파일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 그러면 R2DBC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걔가 중간에 멈춰. 야, 클라가 이 레코드 얻었대. 그만해. 그러면 이게 타고 타고 가서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질을 거기서 멈춰. 거기까지 돼요. 그래서 저는 SSE를 무조건 써야 되는 시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건 다 플로우 체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RX가 꿈꾸던 세상이 그거죠. RX 체인이. 근데 코트린에서는 이게 훨씬 더 쉬우니까. 플로우로만 다 처리하면 되니까. 중단으로 다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이 중단이 서로 교환된다는 뜻은 되게 무서운 건데 SSE를 통해서 클라 쪽에서 플로우를 연결하면 클라 쪽 디스패처의 중단이 서버의 중단하고 같이 연결돼요. 쌍방 중단은 서버 시스템을 넘어서 중단을 연결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의미였던 거야. 중단 함수를 받는 중단 함수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여파가 큰 일인 거야. 중간에 디스패처 벽을 넘어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언젠가 해야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SSL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는 하나의 서버가 소켓 연결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 3,000개다, 1,000개다 이렇게 서버 메모리 사양에 따라서 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되면 효율이 너무 낮아져서 커넥션을 빨리빨리 끊어내는 게 좋아. 그게 HTTP 1.1의 기본적인 철학이잖아. 빨리 커넥션을 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커넥션은 소켓 연결이고 소켓 연결을 물고 있으면 서버 자원이 많이 소비돼.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서버 자원을 소켓이 많다고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잖아. 중단 기반의 스프링은 소켓 연결이 몇만 개든 몇천만 개든 어차피 중단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들 윈도우나 리눅스나 이런 애들은 소켓 연결을 무한히 관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켓 연결이라는 건 결국에는 OSI 6 레이어에 해당되는 일종의 핵심의 구조체일 뿐이야. 그렇지? 송신 포트, 수신 포트, 송신자 IP, 수신자 IP 쌍으로 되어 있는 그냥 네 개의 키 조합으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 이더넷 카드에 데이터가 쌓여 있을 뿐인 거잖아. 버퍼링으로. 그러면 메모리를 얼마나 쓸 수 있다? 무한히 쓸 수 있잖아. 서버 뭐 몇백 기가씩 갖고 있는데.
데이터그램만 빨리 플러시할 수 있는 정책만 있으면 아무리 소켓 연결이 많은 건 두렵지 않다는 거야. 예전에는 근데 각 소켓 연결 감시한 스레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지. 중대함수는 그렇게 가져오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소켓 연결을 많이 물고 있어도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소켓 연결당 스레드를 대기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백만 개의 연결을 한 서버가 물어도 실제 데이터 통신량만큼만 부하를 걸면서 중단함수가 동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소켓 연결이기 때문에 SSE나 웹소켓은 되게 무서워요. 힘들어요. 서버가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분산을 많이 해야 돼서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 이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도 안 그래. 실제로 안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발 관련 디스코드 개발 관련된 거에 보면 SSE 연구라는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 이걸 생각하면 더욱더 플로우가 훨씬 더 좋아요. 스프링에서 플로우만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SS를 쓰면 돼요. 컨트롤러가 플로우를 반환하게 되면 걔는 자동으로 SS이잖아.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플로우가 결국에는 서버에 출력이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수신하냐에 따라서 플로우를 끊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SSE 체인으로 작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플로우 컬렉터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쪽에서나 중단시킬 수 있어. 이게 뭐 구체적인 코드를 안 보여주니까 와닿을지 안 와닿을지 모르겠네. 와, 구체적인 코드로 보자. 음. 음. 이런 애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애가 있어. 컨트롤러 중에. 이 컨트롤러가 플로우 스트링을 계속 리턴한단 말이지. 이 플로우 스트링은 결국에 R2DBC로 갈 건데 매번 오는 하나의 레코드에 대해서 문자열로 계속 토하는 플로우 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를 수신하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수신하는 쪽에서는 어디서 테스트했지? 클라이언트 테스트했나? 잠깐만. 어디 쳐박아놨을까? 제이스에 만들었나? 이씨, 모르겠다. 모르겠다. 제가 나중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버가 그렇게 출력하면 얘가 레코드당 하나씩 이게 들어오니까 이걸 수신하는 쪽은 결국엔 SSE로 수신하게 되고 SSE에서 중간에 중단을 시키면 얘도 더 이상 출력 안 하고 중단시켜 버릴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체인이 서버 클락까지 다 연결되는 체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서버 내에서도 마찬가지야. 얘가 어차피 플로우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면
얘를 이용해서 또 다른 함수가 동작하고 또 다른 함수가 중단하면 중간에 중단 시키면 결국엔 거기서 끝날 테니까 DB 동작조차도 끝나게 될 거란 말이지. 어디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건데. 음, 어디 때 처박았지? 아, 처박아놓은 것 같은데. 스프링 어디에 처박아놓지 않았을까? 이씨, 어디 처박아놓은지 모르겠어. 별도로 다른 프로젝트에 있나 봐. 이 스프링 서버를 소비하는 코드는 다른 데 있나 봐. 아까 말했던 제이슨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이슨을 보면 뭐 이런 자료 구조가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잭슨이나 뭐 여러 가지 제이슨용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얘를 대충 값을 채워 일단. 그리고 제이슨을 문자열로 바꾼단 말이에요. 툴 통해서. 그럼 이 폴드가 이거 플로우 함수야. 여기 보시면 플로우 폴드란 말이야. 이거 컬렉트도 돼. 그럼 얘가 컬렉트 하면은 하나씩 튕겨 나와. 하나씩. 얘는 지금 합쳐가지고 이 문자열이 된 건데 원래는 키 하나가 파신될 때마다 얘가 컬렉트에 수집이 돼요. 볼까? 그럼 얘가 이렇게 지금 수신이 된 거야. 토큰마다 수신이 된다고 이렇게. 이걸 합친 것뿐이거든. 합쳐서 이 문자열이 나온 것뿐인데 이게 스트리밍 파서인 거죠. 플로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어디에서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 그만이야. 원하는 값을 얻었으면. 근데 이게 파싱할 때도 똑같이 일어나.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에밋을 하잖아요. 왜 에밋을 하냐면 조립하는 애가 플로우를 받기 때문이야. 조립하는 애가 플로우를 받아. 근데 플로우는 얘가 추적하잖아. 스트링이파이가 플로우인데 파서도 플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플로우를 보시면 이렇게 에밋하는 플로우잖아요. 이렇게 에밋한 플로우가 하나의 객체로 수신된단 말이야. 그 객체를 나중에 검사하는 로직일 뿐인데 이게 그거예요. 플로우 파서 플로우 스트링 파일 해주는 녀석이야. 그러면 이걸 뭘로 보냐면 서버 컨트롤러의 출력으로 본다고 생각해봐. 중간에 내가 끊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컬렉트 하다가. 그럼 서버도 거기서 끝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플로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채널이든 플로우든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냐면 코 리커전을 실행하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리커전의 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문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온메모리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인메모리 상태로 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나 자신 있게 제이슨 스트링 파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객체가 온전히 인메모리에 있으면 포르프 돌면서 문자를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는 나는 파서 만들 수 있어. 그럼 파서 만들려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 온전한 제이슨이 메모리의 값으로 들어오면 나 이거 아주 파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스트리밍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요만큼만 들어와 있고 그 다음번에 요만큼 들어오거나 컴마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짠짠이 들어오잖아요. 짠짠이 들어오는 와중에도 파싱이 되고 있어야 돼. 그렇게 짜려면 좀 더 빡세지는 거죠. 뭐 핫소 로직이
팟스로직이 이렇게 한 글자씩밖에 전진할 수가 없어. 한 글자 전진하고 그 다음 번 한 글자를 봤는데 뭐가 되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상태 머신을 짤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뭐야 일종의 컨티뉴에이션 머신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벗어날 수가 없어. 스킵 스페이스라면 스페이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가다가 스페이스가 다 없어져야지만 여기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이번 문자의 끝이 아니라 다음 문자에 계속 스페이스 수도 있고 이번 문자 중에 아직 스페이스가 안 끝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 상태는 더 이상 스페이스가 아니게 될 때만 바꿀 수 있지. 아니면 계속 소비하다가 이번에 수신한 문자열이 끝나면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왜 다음번 문자에서 스페이스가 아닌 게 와야지 그 다음번 스테이스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상태 머신 파서나 상태 머신 스트링 파일로 다 바꿔야지만 플로우를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어떠한 문제를 리커시브의 합으로 볼 수 있느냐. 내가 제이슨 파싱의 과정을 제이슨 문자열 조각들이 순서대로 오는 것만 오면 돼. 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내 파서는 여기서 그냥 끊어도 되는 거잖아. 방금 위에 있던 컴마를 그냥 끊어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큰 문제 없어.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플로우를 쓰는 그 문제는 내가 자료 구조를 이러한 스트리밍의 연속을 볼 수 있게끔 로직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에 관련된 거라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메모리에 있는 걸 에즈 플로우로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회의감이 들지. 아, 이거 뭐하러 굳이 에즈 플로우 굳이 중단을 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맨날 든다는 거야. 중단을 활용한 리커시브의 합으로 문제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 폴드에서 이게 와야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플로우를 쓰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플로우가 중간에 껴있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거 폴드할 생각은 테스트 때문에 폴드한 거지. 실제로는 이거가 이거가 플로우였고 여기서 본 것처럼 걔를 누가 소비한다? 파서가 다시 소비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바로 플로우 체이닝이 일어나는 이유인 거죠. 이렇게 체이닝이 일어나야지 중간에 컬렉팅하는 애가 끊어버렸을 때 제가 여기 라스트를 얻었죠. 끊어버렸을 때 체인을 타고서 계속 에밋이 중단돼서 중단 전체가 다 거기서 끝나게끔 해서 서버까지 다 중단시킬 수 있게 되는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플로우도 끝없는 플로우 체인을 만들어요. 함수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과정이 함수 합성으로 표현되게끔 바꿀 수 있냐의 문제야, 사실은. 파이프라이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중간에 아무 엣지에서나 걔를 중단시키면 다 끝날 거 아니야. 또 기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제이슨 파싱하신 거 네, 파싱할 때마다 올바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객체는 이미 인스턴스화돼서 받았잖아요. 그치? 객체의 값이 채워지기 시작해. 채워질 때마다 보고해. 아, 제가 생각한 게 맞네. 응. 객체의 값이 채워질 때마다 보고해. 그럼 안 채워진 애들은 정적으로 불안정한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델리게이터를 쓰지. 델리게이터는 정적으로 컴파일러 속일 뿐이지 실제 그 안에 밸류가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요. 다 나갑니다. 많긴 하지만 다 나가겠어요. 더 질질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싹 다 나가겠습니다. 종합편이다. 아이씨, 다 나가면 너무 많은가? 더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4부 빼놓고 갈까? 좋습니다. 오케이. 4부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4부 전까지. 3부는 끝내겠습니다. 360페이지까지.
오늘 플로우 개념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엄밀하게 중요한 건 함수 합성이다. 근데 서스펜드의 합성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상호 서스펜드는 한쪽의 중지로 전체 서스펜드 합성을 중지시킬 수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이용한다. 여지껏 우리의 세계에는 하나의 서스펜드 함수를 실행하는 거에 멈춰 있었다면 서스펜드 함수를 인자로 받는 서스펜드 함수를 이용해서 상호 서스펜드 나아가서 얘의 체이닝, 복합적인 새로운 플로우의 생성 등으로 중단점이 여러 군데에 관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중단 체이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전형적인 함수 합성이죠. 컴바인. 왜? 리턴 값을 다음번 함수의 인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 플로우의 컬렉트를 다음번 플로우의 에미스로 사용한다는 거잖아. 플로우식 체인은 나의 컬렉트를 다음 플로우의 에미스로 쓰겠어 이거야. 그래서 함수 체이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중간에 끼어드는 플로우조차도 로직이 플로우로 되어 있는가? 이게 관건이다. 중간에 플로우가 아닌 애가 개입하면 거기가 중간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근데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